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의 의거라면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탄 투척 사건과 윤봉길 의사의 훈커우 공원 사건이 있을 겁니다. 이 두 명과 두 사건이 가장 유명한 사건인데 여러분은 이 숭고한 투쟁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한국인이라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두 사건의 진짜 내막, 그리고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될 숨은 조략자들까지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이봉창 열사의 의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용산역 도국에서 영무원으로 일했던 이봉창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봉창은 일본에서 일본인 양아버지를 둘 정도로 일본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는 건 잘 모르셨을 겁니다. 일본어와 일본 역사 혹은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능통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영무원에서 일하면서 이봉창은 일본인들에 비해 여러가지 차별을 받았고, 심지어 이봉창은 일왕의 즉위식 구경을 갔다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포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민족적 차별의 부당함을 느낀 이봉창은 오히려 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품고는 독립운동에 몸을 담기로 결정하고, 안중근의 동생 안공근의 추천으로 이 상해로 넘어가 김구의 독립운동단체 한인애국단에 가입합니다. 당시 이봉창을 처음 본 김구는 이봉창의 유창한 일어 실력에 오히려 일제에서 보낸 스파이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구의 의심은 이봉창의 파격적인 권유를 듣고는 강한 확신으로 바뀌죠. 한인애국단 사람들과 국수와 술을 먹는 도중 이봉창이 먼저 일본 천황을 암살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김구는 한인애국단을 조직할 때 이 표적을 일본군 장교나 고위직 혹은 친일파 간부들을 표적으로 삼았지 일본의 천황을 죽이는 일까지는 생각을 전혀 못했단 말이죠. 김구가 확인차 이봉창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을 때 이봉창은 이렇게 말했다죠. 제 나이가 31살입니다. 앞으로 31년을 더 산다고 해도 늙은 생활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31년 동안 대강 맛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영원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 독립운동에 몸을 던지고자 상해에 왔습니다. 김구는 승인했고 이봉창은 신분을 숨긴 채 일본인 철 공장에 잠입했습니다. 돈과 폭탄이 마련된 김구는 상해 프랑스 조계지로 이봉창을 다시 불렀고 1931년 12월 김구는 상해 중흥여관에서 이봉창에게 돈과 폭탄을 주면서 사진관에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었던지 이 씨가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었다. 저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떠나는 것이니 기쁜 얼굴로 사진을 찍읍시다. 이에 억지로 미소를 띠고자 사진을 찍었다. 차에 올라앉은 이봉창이 머리 숙여 마지막 경례를 하자 경적 소리 한 번 내고 무정한 차는 내달렸다. 이봉창은 그동안 신분을 위장하며 사귀어놓은 일본인들의 도움으로 이 도쿄까지 무사히 도착합니다. 한인애국단의 여단원이자 김구의 개인 비서였던 이화림은 이봉창이 일본의 검문을 피해 폭탄을 운반해 갈 수 있도록 이봉창이 상해를 떠나기 전 이 속옷에 주머니를 만들어 그곳에 폭탄을 숨기자고 아이디어를 냈고, 이 덕분에 이봉창이 손쉽게 폭탄을 들고 움직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은 열병식을 마치고 황궁으로 돌아가던 일본 히로히토 천황에게 폭탄을 던집니다. 문제는 여러 개의 마차 중 어떤 것이 히로히토가 타고 있는 마차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일단 두 번째 마차에 폭탄을 던졌는데 하필 히로히토는 첫 번째 마차에 있었던 겁니다. 이봉창은 자살용으로 두었던 폭탄을 자진납부하고 그 자리에서 자수해버립니다. 이봉창은 1932년 9월 30일 사형 선고를 받았고 10월 10일 사형이 집행되죠. 중국 국민당의 기관지 민국일보에서는 이 의거를 두고 안타깝게도 명중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적었고, 이 분개한 일본인 경찰과 군인들이 민국일보사를 쳐들어가 깽판을 부렸다고 합니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의 의거 이후 일본은 상해사변을 일으킵니다. 이 끔찍했던 학살 장면을 김구는 다음처럼 묘사했습니다. 일본군은 상해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불에 던져 죽이는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다. 프랑스 조계지 안 곳곳에서도 후방 병원을 세우고 전사자의 시체와 부상병을 트럭에 가득 실어 날랐다. 상해에서 일본인이 일으킨 만행은 조선인 중국인 할 거 없이 일본을 향한 반감을 걷잡을 수 없도록 키워버립니다. 반인륜적 불의가 촉발시킨 분노는 청년들의 가슴속 불을 활활 타오르게 했죠. 1932년 1월 8일 상해사변이 있었고 얼마 안 있어서 한인애국단 소속의 청년 윤봉길이 김구를 찾아와 거사를 지시해달라고 합니다.
윤봉길은 당시 상해 훈커우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날마다 채소 바구니를 등에 메고 훈커우 쪽으로 다니는 것은 큰 뜻을 품고 상해에 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도쿄 사건과 같은 계획이 또 있을 줄 믿습니다. 저를 지도하여 주시면 죽어도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김구는 마침 4월 29일 전승식 겸 일본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거사를 진행시켜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들은 윤봉길은 크게 기뻐했고 준비태세에 들어갔죠. 행사는 훈커우 공원으로 정해졌고 일본 영사관은 참석 시 물병과 도시락 그리고 일장기를 지참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일왕은 참석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구와 윤봉길의 목표는 육군 대신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이었죠. 김구는 지참 물품인 물병과 도시락에 폭탄을 숨기기로 하고 상해에 있던 병공창에 폭탄을 의뢰합니다. 이 병공창 장은 이봉창 의거 때도 폭탄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 천황을 제대로 못 죽인 것을 자책하며 윤봉길의 의거에 쓰일 폭탄 제조에는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죠. 한편 윤봉길은 그간 몇 번이고 훈커우 공원을 답사하며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윤봉길과 부부 위장을 하며 윤봉길의 사전 리허설에 큰 힘이 되어준 동료가 있었는데 바로 일전에 이봉창 의거 때 폭탄 숨기는 방법을 제안했던 김구의 비서 이화림이었습니다. 김구가 이화림에게 윤봉길의 일을 도우라는 임무를 주었죠. 마침내 거사 당일이 목전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거사 당일 새벽 김구는 윤봉길과 만나 마지막으로 작전을 검토합니다. 오전 7시 종이 울리자 윤봉길은 갑자기 김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시계는 어제 6원을 주고 산 것인데 선생님의 시계는 2원짜리입니다. 저는 이제 1시간밖에 더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시계를 바꾸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 사람은 시계를 교환합니다. 김구가 받은 윤봉길의 시계는 금색이었고 윤봉길이 받은 김구의 시계는 은색이었죠. 그리고 김구는 윤봉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원래는 행사장에 윤봉길과 이화림이 같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화림은 일본어에 유창하지 않아 발각의 위기가 있어서 김구가 거사 당일에 이화림을 임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이화림은 행사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윤봉길만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죠. 윤봉길에게는 물통 폭탄 하나와 도시락 폭탄 하나씩 가지고 있었고 윤봉길은 식장에 참여해 무대로 조금씩 향하다가 물통 폭탄을 먼저 던졌습니다. 폭탄은 제대로 터져 몇 사람이 죽고 몇 사람은 심한 부상을 당합니다. 원래 목표였던 시라카와 육군 대장은 직사하지는 않았으나 이때의 후유증으로 결국 사망하게 됐고요. 이 윤봉길은 도시락 폭탄으로 자결하려고 했으나 도시락 폭탄은 불발해버립니다. 결국 일본 경찰들이 들이닥쳐 윤봉길을 구타한 이후 연행해 갔죠. 일제 경찰들은 윤봉길을 현장에서 즉각 총살하려고 했으나 여론을 걱정한 나머지 윤봉길을 일단 체포 먼저 하고 재판 후 1932년 12월 19일 총살로 처형시킵니다. 당시 그의 나이 24살이었습니다. 거사전 윤봉길은 두 아들에게 유서를 남겼는데요.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으면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자를 동서양 복원대 동양으로 문학가 맹가가 있고 서양으로는 프랑스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에는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1932년 1월 이봉창의 의거에 이은 1932년 4월 윤봉길의 의거로 한반도는 물론 중국인들까지 충격에 빠집니다. 중국 국민당 장제스는 윤봉길을 일컬어 2억만 중국인도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인 한 명이 해냈다며 그를 극찬했고 역사상 가장 장렬한 사람이라는 뜻의 장렬천출한 휘호를 유족에게 전달해 주었죠. 장제스는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 후원하게 되었고 국제 정상들이 모이는 카이로 회담에서 장제스는 적극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미주, 하와이, 멕시코, 쿠바 등의 한인 교포들이 임시정부에 후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임시정부엔 막대한 재정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는 동아시아를 뒤흔들었으며 적어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냈죠. 이렇게 이봉창 열사와 윤봉길 열사의 의거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했고 훨씬 더 숭고한 행위였으며 두 사람 모두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결연한 의지로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두 분의 행적을 좀 더 자세히 알아서 그들의 의거에 감사함을 더 느끼는 건 어떨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